붉은 펠트 모자, 한은영 단편소설. 그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내가 아는 그의 이름은 로고다. 30여 년 전 로고는 사막지대로부터 튜니스의 변두리로 왔다. 30여 년이 지나 로고는 다시 사막지대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로고는 다 자기의 운이라고 했다. 로고는 붉은 펠트 모자로 자신의 삶을 요약했다. 누군가는 그를 인간 지우개라고 했다.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고. 모래와 바람을 이용해 사람을 파묻는 사람이라고 했다. 벼락 출세한 촌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지위가 높다.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신문이나 방송으로 얼굴을 알리지 않는다. 힘을 과시하지도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운이 좋은 남자야. 로고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설명하기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로고는 자신의 운을 내세웠다. 그의 연한 올리브색에 가까운 얼굴빛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 거기에는 잘 관리된 건강 이상의 것, 그러니까 명성이나 긍지 혹은 태생의 고귀함 같은 게 호흡하고 있었다. 그렇다. 남에게 호감을 사는 일이란 타고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로고의 말처럼 전적으로 운인 것이다. 그로부터 붉은 펠트 모자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로고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로고가 도시로 왔을 때,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는 도시의 젊은 남자들도 붉은 펠트 모자를 썼다. 붉고 납작한 전등갓처럼 생긴 그것은 남자들의 이마 위에서 주인의 얼굴을 밝혔다. 모자 말고는 남자들의 외양에는 통일된 양식이랄 게 없었다. 아, 제스민이 있었다. 모자를 쓴 채 한쪽 귓볼에 제스민을 꽂고 있는 남자들이 있었으니까. 급진적이거나 현란한 멋쟁이가 아닌데도 그랬다. 로고는 그 모자를 가져야 이 도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모자를 위해 얼마 남지 않았던 디나르를 지불했다. 모자 상인은 몸거리다 돈을 집었다.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10대 소년의 손바닥으로부터 붉은 펠트 모자를 얻은 로고는 잠잘 때를 빼고는 그것을 벗지 않았다. 베레모와 비슷하게 생긴 그 모자를 채치아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그는 다리가 셋이었다. 로고와 함께 메디나 부근을 걸을 때면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로고에게 고개를 숙였다. 딱, 딱, 딱 지팡이 소리를 쫓다. 그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면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랬다. 로고에게 다리를 전다는 것은 불편이나 장애가 아니라 일종의 특권처럼 보였다. 로고는 다리를 절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다리를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리가 온전한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신발의 뒤축을 구겨 신거나 속도를 내서 걷거나 그래서 몸을 좌우로 뒤틀리게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나는 그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로고는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지팡이를 잡았고 지팡이가 바닥과 직각을 이루도록 꽂았다. 약혼식에서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만큼이나 신중하고 엄숙했다. 당시 대령이었던 지금은 대통령이 된 남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로고도 무언가를 했다. 대령의 차를 운전했다고도 하고 잠긴 문을 열었을 뿐이라는 말도 있다. 20여 년 전의 일이었다. 대령은 무혈로 쿠데타를 성공시켰다고 역사에 기록되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쿠데타란 없는 법이야. 보이지 않게 처리했을 뿐이지. 신참 사관이 말했다. 힘들이지 않고 거슬리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는 남자였다. 로고의 다리가 왜 그렇게 됐는데 로고가 대령을 위해 몇 사람을 제거했을 거라고 신은 말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단호했다. 대통령이 된 대령은 로고를 프랑스로 유학 보냈다. 두 다리를 다 잃었더라도 로고가 똑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소녀는 30 가까운 나이에 프랑스의 유학생이 되었다. 프랑스어를 하지 않는다면 튜니스에서는 곤란한 일들이 많았으므로 로고는 비행기가 아닌 배로 그것도 3등석을 타고 가겠다고 고집했다. 25시간이 걸려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한 로고는 떼제베를 타고 파리로 갔다. 파리에서 보낸 몇 년은 로고의 얼굴에서 가난과 유랑의 때를 지었다. 프랑스의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튜니스로 돌아와 젊은 나이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답게 로고는 불어를 아랍어만큼 잘했고 불어식으로 영어를 읽곤 했다. 토일렛이 아니라 뚜알렛으로 액센트를 악상으로 혁명 영웅이어서 가능한 일들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 되므로 로고가 도시로 온 지 30여 년이 지나서 우리는 만났다. 북아프리카의 숨은 실력자라고 신 참사관은 로고를 정의했다. 로고에게는 나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으로 파견 근무를 나와 있었지만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행정부 직원들과 대사관 직원들은 자기들 편의대로 나의 소속을 이동시켰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는 국제기구 직원이 되었다가 한국 정부의 사무관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대외 원조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돈을 보냈고 사람도 아프리카로 보냈다. 자기가 보낸 돈은 자기가 집행하겠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으므로 그들의 생각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에브? 로고가 신 참사관에게 물었다. 나는 한국의 평화를 위해 일합니다. 신 참사관은 웃지 않고 말했다. 그는 진지하고 단호했다. 한번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신은 서류상으로는 대사관 직원이었지만 대사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여겨지지 않는 일들을 주로 했다. 신은 자신이 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원칙적으로 블랙 요원일 테지만 스스로 화이트 요원으로 만들었다. 그것 또한 그의 결정 중 하나일 것이다. 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는 단어들을 천천히 그리고 끊어서 말했다. 신 참사관을 놀리려는 의도가 없음을 보이려는 것 같았다. 아프리카를 위하여 라고 우리는 건배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아닌 누구라도 그렇게 했으므로. 튀니지에서 아프리카란 단어는 그들 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의 이름이 아니었다. 튀니지에서 아프리카란 튀니지를 의미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서로를 각별하게 생각해서는 아니었고 이 작은 도시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면 그 전에 만나는 게 낫겠다는 그 정도의 무게였다. 파라문의 집이었다. 집으로 꾸며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과 같은 곳이었다. 이 집은 튜니스의 다른 데가 그런 것처럼 여러 땅과 연대가 섞여 있었다. 밖에서 보면 아랍식 건물로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안달루시아 지방의 어느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스를 연상시키는 하얀색으로 칠해진 긴 회랑을 지나면 나오는 부겐빌리아가 핀 마당에서 우리는 만났다. 햇볕이 강하거나 비가 올 때는 주황색 캐노피 아래에서였다. 마당의 가운데에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봐도 될 만큼 오래된 로마식으로 만들어진 큐피드 상이 서 있었다. 기다리고 있으면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느리게 움직이도록 조정된 메트로놈 소리 같기도 했다. 커지고 또렷해지던 소리가 사라지면 로고가 앞에 있었다. 우리는 유럽식으로 이른 점심을 먹곤 했다. 음식의 종류를 보자면 늦은 아침이라는 게 맞을 것이다. 삶은 달걀이나 오믈렛에 과일 주스와 커피를 곁들이는 식이었다. 나는 여전히 달걀 받침대에 삶은 달걀을 얹어 작은 스푼으로 두들겨 깨트려 먹는 방식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때로는 저녁에 만날 때도 있었는데 로고는 우리에게 술을 권유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 얼마간 그의 진위를 알 수 없어 머뭇거렸다. 여기는 세속적 이슬람의 세계이니까요. 로고는 여기까지만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로고와 자신의 주량을 채우는 신 참사 사이에서 나는 태도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서열을 따지자면 나는 그들보다 한참 말단이기도 했고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다. 지방간이라든가 하는 사소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술을 꺼리지는 않았다.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싶었다. 그래야 북아프리카의 세속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튀니스에서 내 계절을 보내도 풀리지 않는 문제였다. 도시의 여자들은 얼굴이나 몸을 가리지 않았고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먼저 말을 건네는데 스스럼이 없었다. 그러나 시디부 사이드 같은 휴양지에서 비키니 위에 샤롱을 걸치고 카페에 앉아 물담배를 피우는 여자 중에 튀니지 여자는 없었다. 이곳에서는 허용되는 것과 그것을 하는 것 사이에 여러 겹의 맥락들이 있었고 나는 그것들 사이에서 쉽게 피로해졌다. 신참사는 이런 나를 답답하게 여겼다. 뭐가 그리 복잡해. 이봐줘. 하라는 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싶으면 말리지 않겠다 정도 아닌가요? 이래서 원리주의가 편하다는 거구만.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신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참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다. 평소에 그는 예의 바르고 온화한 사람에 가까웠지만 그가 누구인지 몰라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신경질을 부렸고 그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블랙인 그가 화이트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그는 대접받는 데 익숙하다기보다 대접받지 못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특권이라는 게 뭐야? 남들보다 덜 참는 거라고. 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로고가 자신과 같은 출신 성분의 사람이라고 짐작했을 때만 해도 신은 로고를 어려워했다. 신은 직속 상관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지는 인물이 아니었다. 로고가 사막 출신이라는 것을, 그것도 튀니지의 상층부에서 매우 희귀한 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변했다. 나도 놀랐다. 로고는 혁명 영웅일 뿐 아니라 생존자라는 말이었으니까. 대통령이 된 대령은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슬람 정당을 날려버렸고 이슬람을 믿는 부족민 출신의 관료나 장군들은 튀니스에서 사라졌다. 신기하네. 어떻게 때가 하나도 안 묻어있지? 가난은 어떻게든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하는 게 신 참사의 세계관이었다. 그는 가난하거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동정했다. 위선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다. 그는 그렇게 반응하도록 양육된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이 남들보다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로고와 달리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자신을 수식하지 않았다. 신은 로고를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례하게 굴지도 않았다. 로고는 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사막에 가서 숲이 댄스를 보기로 했었다. 튀니스에는 생각보다 사막이 가까이 있었다. 메디나 근처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로고는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했다. 진짜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이 물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로고가 답했다. 신은 도시에 없습니다. 신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로고가 말했다. 그건 춤이 아닙니다. 춤인데 춤이 아니라고요? 내가 로고에게 물었다. 춤으로 불릴 뿐입니다. 그건 수행입니다. 코를 잡고 몇 바퀴를 돌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겁니다. 멈추지 않고 제자리를 빙빙 돌면서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동작만을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겠다는 안무가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춤이라면요. 로고가 말했다. 나는 그게 밑자락이 종처럼 퍼지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자리를 계속해서 도는 춤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두바이에 갔을 때 숲이 댄스를 볼 기회가 있었다. 일행들의 과음 때문에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만 해도 그랬다. 중동의 민속 의상을 입고 추는 부채춤이나 탈춤 같은 일종의 포크 댄스를 보지 못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으니까. 로고의 이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숲이 댄스라는 걸 영원히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낙타를 타고 가야 합니까? 나는 가끔 바보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었다.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생각이 지나쳐서 그렇게 되곤 했다. 이런 기질을 숨기려 했지만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었고 내 상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말을 덜 가리는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고문관으로 불렸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지프를 타고 간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건 상식의 세계였고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신은 웃었고 로고는 웃지 않았다. 낙타를 타고 가자고요. 로고가 말했다. 요즘도 중국에서는 전족을 합니까? 낙타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왜 당신은 낙타를 타고 가려느냐고 묻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로고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다. 로고의 눈은 나를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감정을 표정으로 연결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로고의 눈동자는 검은 차돌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단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것은 암흑을 연상시켰다. 나는 그 차돌에서 열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막에 가기로 한 일은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 그 도시에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20여 년 만에 다시. 처음엔 아무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커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성공한 혁명이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꽃의 이름이 혁명의 이름이 될지도 몰랐다. 로고는 폭동이라고 했다. 한 가난한 청년이 분신했고 히잡을 두른 그의 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섰다고.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고. 문제는 히잡이라고. 그는 괴로워했다. 할 수 있다면 그걸 벗겨내고 싶어요. 로고가 말했다. 그녀가 히잡을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튀니지에서 히잡을 쓴다는 것은 튀니스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었고 젊은 여자가 아니라는 말이었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었고 교육을 받을 돈이 없다는 말이었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었고 그녀의 부모가 그랬다는 말이었고 그녀의 자식 또한 다르지 않다는 말이었고 이 모든 게 현재 정부가 무능해서라는 말이었고 이 정부가 이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지탄의 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로고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프랑스 정부에서 히잡과 부르카를 그렇게 극렬하게 금지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다. 그들은 그것이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했다. 프랑스인만이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언어라고 생각했다. 정직한 미국처럼 테러의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말 대신 유미주의를 내세웠다고만 생각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자기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이들을. 그리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다른 신을 믿는 이들을 침략했던 과거의 역사가 히잡은 그들의 과거를 현재로 살려냈던 것이다. 시민들은 도시로 수도인 튀니스로 몰려오고 있었다. 총들이 탱크 위에 기립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다. 도시는 함락되었다. 죽은 사람들은 폭도였다가 시민이 되었다가 다시 영웅이 되었다. 로고와는 연락이 끊어졌다. 도시는 한때 공백이었다.
시민군이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승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리에 탱크가 사라졌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도시에는 주인이 없었다. 공항은 열리지 않았다. 열렸다 금방 다시 닫혔다. 불을 끄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어디에도 가지 않고 지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고 밤이 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게 나였다. 벨이 울리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멈춰 섰다. 위층에 사는 영국인 가족은 총을 든 사람들에게 집을 털렸다. 그들은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 안도했고 집을 정리하지도 않은 채 영국으로 돌아갔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외국인 거주 지역이 이런 적은 없었다. 이 도시에 일시적으로 군인이 사라지면서 경찰도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해는 강렬했고 아침에 참새 소리는 요란했고 모스크에서는 하루 5번 코란을 낭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마단의 계절이 끝나지 않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곳에서 외국인들은 라마단의 예법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따르는 이들을 존중해야 했다. 라마단 기간에 외국인 학교에서 점심을 먹다가 옆 건물에서 공사 중이던 인부가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내 아이는 커튼을 치고 밥을 먹었다고 했다. 귀국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항공권 가격은 치솟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티켓을 아무나 구할 수도 없었다. 파견 나온 외국인들과 부유한 현지인들은 합법과 불법을 동원했다. 신은 그렇게 귀국했다. 신뿐 아니라 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우리 가족은 OECD 본부가 있는 파리로 가야 했다. 나는 아내와 아이를 OECD에서 마련해준 파리의 한 호텔로 먼저 보내고 2주 후 파리 본부로 갔다. 다시 튜니스로 돌아왔을 때 신이 도착해 있었다. 로고의 소식을 묻자 이제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망명했고 그때까지 정부 편을 들던 미국과 프랑스는 시민군 쪽으로 돌아섰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편이 된 거지. 신이 말했다. 이전 정부 사람을 만나는 건 우리의 오방들과 척을 지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 더 했다. 그 사람 이번에는 운이 없었어. 신은 로고가 죽은 것처럼 말했다. 로고가 늘 말하던 식으로 운이 다한 거라면 그럴지도 몰랐다. 로고가 가깝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간의 호감을 가졌을 뿐 국가와 국가, 돈과 돈이 얽혀있는 사이였고 나이와 지위도 서로 달랐다. 내가 그와 친하다고 말하면 무례가 될 것이었고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가벼워 보일 것이었다. 비로소 그와 친구가 된 것 같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친구가 되자마자 적이 되는 일. 그게 정치였고 외교였다. 신의 말을 듣자면 그랬다. 나는 그곳으로 갔다. 로고가 데려갔던 메디나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 어둠의 길을 지나 계단이 사라질 때까지 위로 올라가면 그곳이 나온다. 옥상에는 폐허가 된 이슬람의 궁전이 있었다. 바닥은 물빛에 가까운 타일로 되어 있어서 발이 잠길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었다. 벽의 타일은
대칭적이지도 연속적이지도 않은 채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대단한 것은 시내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천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벽들은 공중에서 솟아난 것처럼 보였고 천장을 받치고 있었을 기둥은 바닥에 누워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다. 그 궁전은 내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한쪽은 허물어졌거나 사라졌는데 한쪽은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허물어진 것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알았다. 로고는 타일을 보며 말했다. 타일의 무늬가 복잡한 것은 신이기 때문이라고. 각자의 신을 그리는 거지. 각자의 신이라뇨? 유일신이라지만 각자의 신은 다르게 생겼어. 신은 원래 복잡한가요? 인간이 그리는 신이 복잡하지. 인간은 복잡하니까. 평소에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을 적게 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게 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며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로고의 그런 면이 좋았다. 내가 아는 한 로고는 함정을 파는 사람은 아니었다. 신 또한 로고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었다. 그게 외교고 그게 정치야 라고 말했고 그 사람은 타고났어 라고도 했다. 나는 혈통주의자인 신이 모순에 빠진 말을 하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마저 계산하고 말하는지 궁금했다. 로고는 이어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신과 다르게 그리려면 복잡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어떤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신을 만나려고 한다고. 아름다움을 불러온다면 그 간절함은 진짜일 거라고. 이때가 로고의 눈에서 열 같은 게 느껴지던 순간이었다. 얼음이 끓는 게 가능하다면 그의 눈이 그랬다. 달과 같은 걸지도 몰라. 두보의 달과 같은. 200의 달과 두보의 달에 대해 그와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는 말러를 좋아했고 말러의 어느 가곡이 200의 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 후 동양의 시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실러, 예이츠 같은 서양의 시인에 대해 아는 것처럼 동양의 시인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름만을 겨우 알았지만 로고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건진 게 시를 읽는 방법이라고 했다. 나는 로고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으므로 듣기만 했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게 많았다. 그가 이 동양의 시인들을 아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로고는 우리가 만난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로고는 200보다 두보가 더 좋다고 했다. 200은 달에 취해 죽었고 두보는 달을 데리고 놀았다면서. 로고는 허무주의는 싫다고 했다. 그는 잔을 들고 안에 담긴 물을 바라보았다.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혁명의 쪽이었는데 이제는 반동의 쪽이야. 그렇게 되어버렸어. 부패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부패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시민군이 그를 이리로 쫓아냈냐고 물었다. 급진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해. 세속적이라고요? 여기에서 세속이란 그런 거야. 그들만의 편이 아닌 것. 자기들이랑 똑같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그게 종교야. 그래서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술을 마신다면 다시는 사막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로고는 마실 물도 여유롭지 않던 사막에서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술을 마시게 된다면 사막에 돌아오더라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술도 안 마시는 세속적인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무서웠다고 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게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는 물이 술이었어. 사막에서 자란다는 건 그런 거야. 로고는 사막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더 이상 물이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언제부턴가 그의 기도는 맛있는 물을 달라였다고 했다. 기도는 이루어졌다. 잃었던 물맛이 돌아왔으니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의 지나치게 좋은 운은 그를 사막으로 데려왔다. 그러기 위해 많은 것들이 변했다. 사막에서였다. 로고의 안가에 남아있던 급사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다. 안에는 붉은 줄무늬가 2줄 그려진 하얀 천이 있었고 그것을 펼치자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하얀 천을 카피에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쓰지 않았지만 숙후의 상인들 중에 쓴 것을 본 적이 있었다.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왔다. 그가 운전하는 지프를 타고 로고에게로 갔다.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가 있었다. 그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소년은 어릴지 몰라도 사막과 운전에 관해서는 어리지 않았다. 모래 구덩이에 빠진 차를 몇 번이나 지나쳤고 소년은 멈칫하는 것 같았지만 차를 멈추지는 않았다. 나는 이 소년에게 신뢰가 갔다. 어린 시절에 로고가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막을 운전하는 일은 비행기를 몰거나 배를 모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은 어디에도 있었으므로 어디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운전하는 사람의 손에서 길이 생겨났다. 내가 본 것은 바람이었다. 모래로 변한 바람이었다. 사막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경계를 알 수 없었고 갈색이었다가 붉어졌다가 갈색이 되었다. 식물이 보인다 싶으면 물이 있었고 마을이 나타났다. 몇 개의 마을을 지나쳐서 그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에는 텐트들만이 있었다.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 색의 히잡을 쓴 여자들이 점점 커졌다. 지프가 멈추자 카피에를 쓴 남자가 달려왔다. 나는 로고가 보낸 그 천을 펼쳐서 대각선 방향으로 반을 접은 후에 머리에 썼다. 소년이 어디론가 달려나갔고 다른 소년이 나를 데리러 왔다. 소년을 따라서 나는 걸었다. 카피에를 쓴 남자의 머리와 어깨가 보였다. 그는 지팡이를 모래에 꽂았다. 로고는 가방 하나로 자신의 삶을 요약했다. 필요한 게 얼마 없었어. 여기서 입던 옷은 앞으로 입을 일이 없을 테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 금을 챙겼고 지팡이를 챙겼고 그리고 채치아를 챙겼어. 내 운도 챙겼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투니스로 왔을 때가 그 간절함이 생각났을 뿐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25시간이 걸려서 마르세유에 도착한 로고는 알 수 있었다. 한동안 세수할 때도 쓰고 있던 그 모자가 북아프리카인들이 생각하는 유럽식이라는 것을, 그 붉고 납작한 모자는 우스꽝스러운 가짜라는 것을, 그 모자를 쓴 자신을 바라보던 유럽인의 얼굴에서 보이던 희미한 호기심은 비웃음이었다는 것을. 로고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 붉은 모자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자신이 떠나온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로고는 튀니지로 돌아가면 그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다. 도시를 탈출하면서 수비대를 만났을 때 로고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지팡이를 짚는 위험 있는 남자를 찾고 있었으니까. 로고는 그 모자를 꺼내서 썼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걸어와서 한동안 쓴 적이 없던, 그래서 서툴러진 자기네 부족말로 길을 물었다. 그들이 찾는 남자는 중늙은이들이나 쓰는 모자를 쓰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걸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체치아를 썼고 다시 그곳을 나오기 위해 체치아를 썼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 모자가 자신을 살렸다고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운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고도 하지 않았다. 지금 도시에서는 늙은 남자들만 붉은 펠트 모자를 쓴다. 우리는 그 늙은 남자들의 젊은 시절을 모른다. 이제 제스민은 없어. 라고 로고가 말했다.